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오늘은 NH투자증권 강성원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정 앵커님. 자, 이제 오늘 진짜 좀 특이한 날이에요. 이렇게 시세표를 띄워놓으면은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뭐 호주, 대만 정도 빼고는 다 이렇게 시퍼렇고 일본도 중국도 밤사이에 유럽도 미국도 지수는 빠졌는데 우리가 지금 강합니다. 네. 우리가 강하고 지금 또 국채 선물 시장 보니까 10년물 같은 경우에 74틱 하락이면 이거 그래도 이거 큰 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평소 대비.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금리로 치면은 몇 bp 오른 겁니까? 5에서 6bp 정도 오르고 5에서 있다. 6bp. 많이 움직이는 날인데 금리가. 네, 맞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뛴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환율은 이런저런 당국의 어떤 역외 매수세에 대한 경계심 표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40원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41원. 이 와중에 지수가 이렇게 강한 건 상당히 의외예요. 의외인데 지금 이제 결국 이런 어떤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다가오는 금요일 날 잭슨홀 연설에서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영호님이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 리포트에서 두 개가 눈길을 끌었어요. 악수가 된 파월의 묘수. 파월이 뭐 묘수를 냈나 본데 그게 악수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연준의 금리 인상을 총알 낭비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앞부분 먼저 설명 들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본인이 계획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경기 침체를 안 유도하면서 물가만 잡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묘수를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딱 적당한 속도의 적당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서 침체 없이 물가만 떨어뜨릴 수 있다, 떨어뜨리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악수가 됐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연준을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4월, 5월, 6월 달에 일관된 메시지, 물가를 무조건 잡을 거고 물가 잡히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6월부터 이제 슬슬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내비치니까 어떻게 시장이 흘러갔냐면 그 이어서 말씀드렸던 총알 낭비가 됐다는 게 왜 그러냐면 사실 6월 달에 75, 7월 달에 75 무려 150bp 금리를 올렸는데 오히려 기억하시면 7월 달에 위험 자산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히려 7월부터 그랬죠. S&P가 거의 하락폭의 50%를 되돌렸던 장이었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 150bp를 올리는 동안 오히려 금융환경지수라고 해서 금융환경이 얼마나 긴축적인지를 나타내는 지수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완화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무려 150bp 인상을 2달 동안 했는데 오히려 금융환경은 완화적으로 바뀐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시장의 판단은 야 파월이 물가 통제할 때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방향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야 제가 경기 침체를 무서워한다. 그러면 의외로 일찍 인상이 끝날 수도 있고 많이 올리면 내년에는 생각보다 빨리 인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장이 지금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떡을 다 먹으려다가 다 놓치는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50bp 인상을 해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벌써 2.5까지 올라왔고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이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3%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그거를 터치를 할 거예요. 즉 파월이 쏠 수 있는 총알은 떨어져 가는데 시장이 그것을 의심하다 보니 긴축의 효과가 전무했던 것이죠. 6월 FOMC 이후에. 오히려 연준은 150bp 올렸는데 금융환경은 완화적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연준의 의도가 2달 동안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기서 우리가 시황에서 가끔 접합니다만 금융환경이 완화적으로 변했다. 좀 쉽게 풀면은 어떤 그러니까 의미죠?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돈 빌리기 굉장히 쉬운 환경으로 바뀐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할 돈이 많아진 것이고 그런 시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주식만 좋았던 게 아니라 회사채 스프레드도 엄청나게 급격하게 줄었고요.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주요 다른 통화들도 강세로 갔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인하한 효과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시장에. 예. 근데 그 나타난 효과가 왜 나타났냐? 예. 시장이 야, 내년도에는 인하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효과가 연준의 150bp 인상을 사실상 잡아먹은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연초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얘들 금리 올리겠다라고 시장이 기대하니 금리가 막 급등했었고 코스피가 안 가졌잖아요. 네. 실제 금리를 안 올려도 가만히 있었는데 시장이 연준을 전망하고 예. 그것들을 가격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긴축의 효과가 있었던 것인데 예. 이번에는 정반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연준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무서워한다. 그럼 내년에 얘들 인하해 줄 거야. 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면서 뭐 2달 동안 연준의 긴축 효과가 완벽하게 전무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150bp 인상을 하면서 그 효과를 하나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파월의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잭슨홀 미팅의 관전 포인트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오히려 잭슨홀 미팅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할 거란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잭슨홀에서 파월이 진짜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다시 한번 드러내냐 아니면 야, 너희들의 오해였던 것이고 내년도 인하는 좀 너무 과하다. 인플레이션에서 조금 더 무게를 주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FOMC 의사록에서도 과잉 긴축에 대한 공포가 확인되면서 연준이 이러다가 진짜 금리 인하에 나서주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아직은 있는데 시장이 지금 무서워하는 거는 뭔가 인하까지 우리가 좀 과했나? 라고 하는 되돌림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네. 인하는 좀 과했던 것 같고 그럼 연준이 분명히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야, 인하는 너무 과했어, 니들.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위해서 조금 세게 말할 가능성을 지금 시장이 미리 반영해서 지금 달러가 이번 주에 109까지 갔었잖아요, 달러 지수가. 인덱스. 네. 근데 아마 너무 세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파월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바는 내년도의 인하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 그 메시지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묘한 얘기인데 지금부터는요.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올릴 겁니다. 세게 올릴 겁니다라는 콜은 그렇게 잘 안 먹히는 콜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 니들 5%까지 올려? 그럼 내년에 인하하겠지. 이렇게 시장이 지금 해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기준금리를 올릴 겁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도에 인하가 없습니다가 조금 더 파월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인하 기대감을 줄이는 것, 이것이 아마 파월의 지금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숙제를 이번 잭슨홀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 주요국들이 연준을 비롯해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를 어떻게 잡아보겠다고 네. 나서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연초부터의 화두였잖아요, 시장에. 지금 이게 금리 인상으로 잡힐 인플레입니까? 지금 이 역사적으로 이 시점에서의 인플레가. 금리 인상만으로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80년대 봤던 것도 볼커가 물가를 잡았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사우디와의 어떤 협상, 러시아와의 협상, 정치적인 부분들도 네. 들어가면서 네. 이제 같이 물가가 잡혀 나갔던 터라 뭐 이거를 금리 인상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맞는 말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담당하는 주무기관인 통화정책기관에서 네. 금리 인상을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들이 우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예. 흔히 말해서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고착화되면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왜냐하면 더 높은 가격에 네. 뭐 팔 수 있을 것 같고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물건 사고 이제 그런 부분들 기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사실은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는 환경이 돼버린 터라 그리고 이게 사실 문제가 뭐냐면 저는 최근에 말씀하신 그런 흐름들을 네. 역환율 전쟁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좀 유명했던 표현이 환율 전쟁이잖아요. 그래요. 다들 성장이 어려우니 다 같이 막 금리 인하해서 사실상 자국 통화를 절하해서 수출 늘리고 네. 이런 전쟁이 있었다면 지금은 정반대의 전쟁인 게
금리 올려서 우리나라 통화를 강세로 만들어서 네. 수입 물가를 싸게 만들려는 역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다른 나라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따라 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 점도 크죠.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가만히 있으면 혼자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올해 연초에 미국의 이제 미국 CPI가 제일 네. 높은 수준을 시작했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훨씬 컸거든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지만 역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가만히 있었으면 다른 나라들은 더 큰일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기준금리만 가지고 물가 잡을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없는 환경이 돼버린 터라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열심히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데 커뮤니케이션 실수로 이번에 무려 2달 동안 150bp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환경이 완화적으로 바뀌었다. 분명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잭슨홀에서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번 FOMC 있을 때마다 막 다투고 있고 FOMC를 앞두고 있으면 또 언급되는 게 이번에는 50bp 할까 75bp 할까? 이게 지금 의미가 있어요? 뭐 일단은 의미는 있을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50bp를 올리면 75씩 올리다가 50으로 내려갔으니 네.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 인상계의 테이퍼링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 50으로 했으면 그 다음 스텝은 어쨌든 베이비 스텝으로 회귀할 거고 그 다음은 동결할 거다. 그래서 아마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속도 자체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9월에는 일단 50bp를 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의 핵심은 75에서 50, 50에서 25bp 내려갈 거다라는 전망보다 더 중요한 건 내년도에 인하를 진짜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 같아. 지난주 많은 연준 관계자들의 그 발언 가운데 제가 제일 주목했던 게 자꾸 시장에서는 정책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정점을 치자마자 바로 금리 인하로 가는 이 낙타 등 같은 이런 걸 갖다가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참 올라가서 그냥 그 높은 레벨에서 꽤 갈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 뭐예요. 그 강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네. 지금 시장의 핵심은 이렇게 금리 올리다가 바로 금리 인하로 도느냐. 아니면 뭐 3% 초중반이든 간에 4% 가까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한참 가느냐. 이게 관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보는 뷰도 그 진짜 4% 이상대의 기준금리를 보면 내년도 인하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찍 그만큼 가버리면 3% 중반대라면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일단 이런 거죠. 내년에 물가가 어쨌든 5% 이상이 나올 텐데 거기서 금리 인하를 과연 연준이 메시지를 던질 수 있냐라는 고민인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진짜 블라디 얘기처럼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올리면요. 인하의 필요성도 커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파월과 FOMC 다수의 위원들은 너무 급격한 인상보다는 적당히 올려놓고 꽤 오래 버텨보자라는 게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근데 시장 기대가 너무 비합리적이진 않은 게 과거에 미국이 마지막 인상하고 인하로 선회하는 데 걸렸던 평균이 6개월이 안 돼요. 그래요. 5.8개월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입장에서는 야 올해 끝나면 어쨌든 내년에는 인하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평균이 그런 것이고 가장 길게는 15, 16개월도 걸렸었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 인하를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져가긴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금통위도 내일 열리게 됩니다. 환율이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지만 빅스텝보다는 25bp 인상이 지금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향후 통화 정책 속도에 더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 하우스도 역시 25bp 금리 인상을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금통위 앞두고 너무 짧은 시간 동안 환율이 급등을 한 터라 네. 당연히 환율에 대한 질문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아요. 총재한테 많이 얘기하겠네요.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한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가 환율의 적정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못 하실 거고. 못 하겠죠. 네, 어쨌든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인상의 폭이나 속도가 환율 때문에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어떤 생각이냐면 다행스럽게도
유가가 많이 빠져줘서 저희가 1,400원이 가더라도 원화 환산 유가가 저희가 올해 봤던 고점까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1,400원을 가더라도 수입 물가 가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가격은요. 올해 이제 6월 달에 봤던 고점보다 낮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공포가 큰 건 사실이나 이것이 한국의 구조적 문제에 크게 기인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달러 외 통화는 지금 다약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타겟한 정책 속도 조정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은 내일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인상하시고 환율에 대한 언급 많이 없으실 것 같고 시장 걱정하겠지만 환율 때문에 뭐 금리 인상 폭이 커진다거나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뭐 이렇게 금리가 올라서 뭐 가계부채가 어떻게 되고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만한 뭐 코너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이제 투자 관점에서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한 줄만 제가 봤어요. 개인들의 채권 투자가 늘었다. 최근 들어서 한 10조 정도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그러네요. 미국 10년 금리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가 이제 3% 살짝 올라섰어요. 3.03으로 나오고 우리 한국 10년이 3.42구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증시도 이렇게 금년처럼 이렇게 막 고점 대비 20%뭐 이런 30% 이런 식으로 막 밀리는 장을 겪고 나면은 한 3.4% 정도 같으면은 돈 담아 둘만 하다는 생각이 들만 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은행 예금에서는 볼 수 없는 금리대고 사실은 국채보다도 저희가 이제 한전채 같은 게 발행이 많았는데 거의 4% 후반대 발행도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디 특반 예금에서도 볼 수 없는 금리대고 뭐 예를 들어 상금채 같은 특은채 이런 것들은 뭐 안전하니 그러니까 국채에 거의 비관되는 크레딧이니 개인 고객분들이 실제로 많이 사셨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느꼈던 게 보통 저희 같은 채권 애널리스트들은 기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진짜 최근 한 3개월 동안은 저희 이제 리테일 고객분들에 대한 세미나, 채권 세미나 요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분위기는 이거 차라리 위험 자산에 대한 조금 공포가 있는데 금리를 봤더니 금리 레벨대가 4% 후반대면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괜찮은 레벨대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분들 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쪽 채권 쪽은 개인들이 투자하는데 약간의 그게 있거든요. 이거 좀 주식보다는 좀 큰 돈이 기본 단위 아니야 하는 생각. 물론 이제 당연히 기관처럼 하시려면 그런데 당연히 소액 채권도 있고요. 크레딧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아닙니다. 물론 근데 주식처럼 뭐 동전주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적은 돈으로 불리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좀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렵죠. 그렇게 접근하기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데 뭐 기관처럼 뭐 몇백억씩 몇십억씩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금 이렇게 개인들 중에서도 말이죠. 주식만 몰빵했다 보니 좀 괴로울 때가 있었던 게 겪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좀 채권에도 담아두고 싶다. 좀 그 디테일하게 그러면 증권사에 가서 어떤 식으로 하면 투자가 돼요? 채권 투자가 우리 일반 개인들이. 정확히 말하면 HTS에서도 MTS 다 가능하시고요. 요즘은. 그래서 만약에 증권사 오시면 당연히 저희 그 직원분들 계시기 때문에 뭐 다 상품 같은 게 라인업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뭐 채권 투자가 굉장히 개인분들한테는 조금 등한시됐던 이유가 자꾸 뭐 어떤 어렵다는 선입관. 그것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게 기대 수익률이 개인분들이 워낙 높으시잖아요. 딱 정해졌는 게 네, 워낙 높으시잖아요. 더블 다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채나 채권 투자에서는 그 정도 수익을 기대하기 사실 쉽지 않으니 지금까지 되게 저해하셨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채권은 반대로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기가 진짜 어려운데 올해 거의 40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어느 정도 깔고 가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채권 투자, 특히나 우량한 회사채 투자에 대해서는 개인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법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보내드리기 전에 5초짜리. 어쨌거나 채권 전략가 입장에서 보는 우리 주식시장, 미국이나 한국이나 금년에 저점 봤다?
제가 감히 그런 제가 주식 전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어쨌든 돈의 가치를 밸류에이션하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돈의 가치가 뭐 올해 싸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요. 오히려 차라리 개인적으로 연말 연초에 진짜 진정한 의미로 다들 이 세션에서 지금 아직도 좀 왈가왈부가 많잖아요. 저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해서 모두가 다 예스를 할 때부터가 뭐 돈에 좀 더 싸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연준도 실제로 돈을 너무 빠르게 죄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할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비비런덕 있어 보입니다. 비비런덕이 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성원 NH투자증권의 강성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잭슨홀 관련해서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